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선 누구도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던 유럽이 지금은 조용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엇이 유럽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유럽 최고 에너지 기술 위원조차 이제 한국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로 이 판을 뒤집은 걸까요? 저는 프랑스-독일 연합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수석 기술자 알렉산드르 베르너입니다. 유럽 에너지 기술청에서 15년 가까이 일하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전 세계 전기화학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진다고 자부했어요. 프랑스 파리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뒤 줄곧 유럽 중심의 기술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기술 전략 보고서에 등장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절로 저었어요. 보고서엔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새로운 기술 패권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전 그런 문장 하나하나가 불쾌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다져온 곳입니다. 리튬이온 셀의 상용화 개념도 양극재 합성 공정도 모두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의 뿌리를 한국이라는 제조국이 흔든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배터리 수출 1위라는 수치적 우세를 근거로 삼는 보고서 따위에 무게를 두는 것은 연구자로서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 여겼어요. 그러나 기술청 상위위원회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확인하고 오라는 단순한 지시였지만 실상은 제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유럽 기술 진영을 대표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 기술을 검증하러 간다는 건 암묵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감탄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기술만 보겠다고요. 14시간 가까이 되는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관련 보고서와 논문을 계속 읽었어요. 대부분이 언론에서 뽑아낸 낙관적인 전망과 한국 대기업이 제공한 기술 홍보 자료에 가까웠습니다. 제 눈에는 부풀려진 내용이 많았고 지나치게 과장이 심했어요. 자체 기술력이라 자랑하는 부분도 대부분 원천 특허가 일본이나 유럽에 있었고 기술 응용력도 미국보다는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사실조차 그저 저가 공급 때문이라 믿었어요. 핵심 기술력보다도 생산 속도와 인건비를 무기로 시장을 점령했을 거라 단정지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조금씩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시스템은 제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절차는 전례 없이 빨랐습니다. 제 여권을 스캔하고 입국 심사가 끝나기까지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자동화 출입국 게이트는 물론이고 안내, 표지와 데이터 처리 속도, 응대하는 인력의 반응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기술 본질은 다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앞에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너지기술연구원 한서구 박사라는 명함을 내밀었고 영어는 제 수준 이상으로 유창했어요. 그는 유럽에서 수년간 공부했고 제 논문도 읽었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소 이질적인 불편함을 느꼈어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보다 기술인으로서의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침착했으며 동시에 주체적인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았어요. 단순한 안내인이 아니라 기술적 동료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배터리 생산기지로 향하게 됐어요.
그곳이 첫 번째 검증 포인트였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생각보다 거대하고 정비되어 있었어요. 도심 속 곳곳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충전소가 일상화된 듯한 모습도 낯설었어요. 유럽보다 이 부분은 체감상 더 발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인프라는 기술이 아니다. 껍데기를 보고 감탄하지 마.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배터리 공장은 거대한 금속성 구조물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였습니다. 경비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심리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생산 라인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과 무인 운반차가 각 구간을 정해진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지나치게 정교해서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작업자 수가 너무 적었고 모든 공정이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인간의 흔적이 거의 없는 산업 현장은 기술자에게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배터리 수가 2만 대 분량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땐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테슬라, GM, 르노, 폭스바겐 로고가 찍힌 배터리 팩들이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실제 수출 계약과 인증 문서를 확인한 뒤에야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내 전기차 중 60%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데이터는 제 오만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으론 무표정한 채 속으로 생각만 되풀이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방심했던 거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하루 동안 본 현장을 간단히 정리했어요. 아직은 감정을 배제한 채 데이터 위주로만 메모했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기술의 정수는 유럽에 있다는 신념, 그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용일 수도 있다. 표면만 번지르르한 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 진짜 기술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예감은 아주 불편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조금 더 정제된 시선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전날 저녁 생각보다 견고하게 돌아가던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수출 데이터가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지 겉모습이라고 치부하기엔 제 손에 남은 수치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기술자가 숫자 앞에서 감정을 들이밀면 그건 이미 판단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호텔 조식을 간단히 마친 뒤 차에 올라 서울 외곽의 에너지기술연구소로 향했어요. 오늘 방문할 곳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유럽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구조적 안정성, 전해질 계면 반응성, 그리고 수지상 문제까지 그 복잡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유럽은 그 기술을 아직 실험실에서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박한 상용화라는 표현은 저에게 거의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정돈된 구조였어요.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조용하면서도 활력이 느껴졌고 각 건물은 기능별로 나뉘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자 출입증을 받고 입구를 통과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주변을 스치는 공기의 밀도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실험 장비의 냄새, 정제된 환경,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학기기들이 이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낡은 설비로 근근히 실험하는 유럽의 몇몇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이곳은 현대적인 과학의 완성본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인물이 박수진 박사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첫인상은 무척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어요.
흔히 있는 기술자의 냉정함이라기보다 뚜렷한 확신에서 비롯된 침착함이었어요. 그녀는 카이스트 출신으로 스탠포드에서 포닥을 마친 후 이 연구소로 들어왔다는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포닥이 뭐 대단하다고라며 방어적인 생각부터 했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험대 옆 벽면 전체를 채운 특허증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책상 위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 전자재료 학술지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중엔 제가 몇 년 전 직접 기고한 논문도 있었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표기된 요약본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가 경쟁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박 박사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투명한 정육면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사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겉모습만으론 아무 의미 없어라는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반응을 예견했는지 테스트 데이터를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밀도, 사이클 수명, 충방전 속도, 열 안정성. 저는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숫자는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직접 실험해 보시겠냐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2시간 가까이 실험실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온도 조건을 바꾸고 과부하를 걸고 수치들을 교차 검증했어요. 모든 결과는 박 박사가 제시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일부 수치는 오히려 제가 본 수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산업화를 앞둔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은 아직 이론적 모델 검증도 끝내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제품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전해질 소재와 나노 구조 제어 방식을 고안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그 분야에서 정체돼 있었고 같은 문제로 수십 차례 실험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벽을 이들은 이미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삼켰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술적 우위란 단어가 눈앞에서 해체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박 박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원래부터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이 생존의 수단이었다는 말로만 듣던 절박함의 혁신이 진짜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투철했고 한 나라의 방향성을 지탱하는 기술자의 사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기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럽은 언제부턴가 이미 이룬 것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혁신은 곧 위험이라고 여겼어요. 반면 이 나라는 잃을 게 없으니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는 기술적 속도의 차이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판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기술 추월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었고 저는 그걸 직접 보고 말았어요. 이제 문제는 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유럽기술위원회에 어떻게 설명할지 그게 더 막막했어요. 제가 가진 언어로는 이 경험을 완벽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만으론 이 절박함, 이 속도, 그리고 이 나라의 방향성을 담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엔 실증 단지와 글로벌 공급 체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현장을 보면 더 이상 어떤 말로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게 기다려졌어요.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을 켜고 어젯밤까지 썼던 메모를 다시 정리했어요.
전고체 배터리 실험실에서 경험한 충격이 아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쥔 이 출장 보고서. 초안은 사실상 유럽 기술 전략의 기반을 송두리째 다시 짜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배터리 물류기지와 실증 단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그곳에서 실제 시장과 공급망 구조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어요. 열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시속 300km의 속도로 빠르게 바뀌었고,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봤어요. 만약 이 나라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선점한 상태라면요. 그렇다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 같았어요. 울산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배터리 물류센터였습니다. 겉보기엔 산업단지 특유의 회색 벽면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춰 섰어요. 축구장 수십 개는 될 법한 공간 안에 바코드가 붙은 배터리 팩들이 빼곡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각 제조사별로 배터리를 분류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목록 속에서 익숙한 로고들을 발견했어요. BMW, 르노, 벤츠, 아우디 전부 유럽 브랜드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 자립화를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여러 번 읽었고, 각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 중이라는 정보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확인한 현실은 그 모든 계획이 한국에 대한 의존이라는 현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유럽이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곳은 이미 고린 지점을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물류센터의 책임자는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한 달 평균 출하량이 30만 대 분량에 이른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유럽과 북미로 나가는 물량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성비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지만 더 이상 얕보는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실현되고 있었어요. 가격 대비 효율이라는 단어는 결국 시장 장악력이라는 말로 다시 읽히게 되었어요. ESS 실증 단지를 방문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배터리 기술의 정적인 축적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대규모 실증 환경을 직접 본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창에 위치한 단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배터리 팩이 그리드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 연결 구조가 무척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전기 생명체가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곳의 운영 책임자는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 하나로 하루 2만 가구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한국 전력망의 일부로 실시간 연계되어 있다고요. 저는 미국의 ESS 실험 시설 몇 곳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충분히 혁신적이라 여겼지만 이 규모와 정합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였어요. 효율성, 설치 면적, 유지 보수 체계까지 고려하면 이쪽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이미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하와이, 유럽 일부 국가에도 유사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특히 텍사스 정전 사태 이후 미국 전력 회사의 주문이 폭증했다는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시장에 적합하게 구조화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보고서를 고쳐 쓰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기술적 지표만 나열했지만 이제는 구조적 흐름을 담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속도가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유럽이 기술을 수단으로 여겼다면 한국은 기술을 생존 그 자체로 여긴다는 차이가 분명했어요. 유럽은 수십 년간 안정된 에너지 체계와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절박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그 안락함이 곧 한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문득 제가 했던 실수를 하나 떠올렸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기술을 추격자의 위치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나라는 이미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독립적인 소재 개발, 자체적 공정 개선, 공급망과 수요망을 동시에 장악하는 전략까지 모든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결과였어요.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작은 전기차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부품을 맞춰 넣는 로봇팔이 무음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전원은 배터리 테스트 라인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전기차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걸요. 내연기관이 독일의 엔지니어링 철학이었다면 배터리는 이제 한국의 전략 철학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산업의 중심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걸요. 세계는 조용히 중심을 이동하고 있었고 저 같은 기술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사는 제 분야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이번 출장에서 가장 적은 기대를 하고 있던 일정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기화학을 연구해온 제 커리어에서 전차나 미사일은 아무 관련 없는 영역이었고 솔직히 말해 처음 일정표를 받았을 때 저는 가볍게 웃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서울에서 울산을 거치며 점점 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정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오른 순간부터 제 자세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태블릿에 미리 전송된 발표 자료에는 익숙하지 않은 무기 체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FA-50 경공격기.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했거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진 전략 자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 나라의 자부심을 소개하려는 상징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장 넘기자 배터리 시스템 항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가 이틀 전 실험실에서 직접 검증한 바로 그 기술이 군용 전력 플랫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민간 기술이 단순히 응용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핵심 동력원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방위산업청 회의실은 군시설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였어요. 외부인을 맞는 자리라곤 하지만 어딘가 차분하고 긴장된 공기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성훈 박사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는 서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방산의 기반은 배터리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전략가라는 걸 직감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자주포나 전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설명이 이어지자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K2 전차의 파워팩이 기존 내연기관과 병렬 구조로 동작하며 배터리를 통해 통신, 센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고 K9 자주포는 자체 전원 시스템으로 오랜 시간 독립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이 배터리 기술이 전날 제가 직접 만졌던 바로 그 전고체 기술 기반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간과 군의 기술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설명은 더 깊은 충격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구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수 기술은 안보상 극도로 폐쇄적이고 민간과 분리된 생태계 안에서 느린 속도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완전히 통합했어요. 연구소에서 실험 중인 기술이 군사장비에 바로 적용되고
다시 그 경험이 민간 기술을 개선하는 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략이자 철학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자체를 조직과 정책, 외교로 확장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결정적이었어요. K2 전차 1000여 대, K9 자주포, FA-50, 수십 기가 포함된 그 거래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계약의 세부 사항엔 부품 조달, 정비 체계, 유지보수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이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 그 배터리 기술도 이 계약에 따라 유럽 본토에 처음으로 직접 공급되는 구조였어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유럽 내 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 또는 자국 방산업체의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존재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 매개가 바로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외교적 네트워크를 새롭게 짜는 작업이었고 한국은 거기서 중심축이 되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방사는 힘의 논리였지만 이젠 기술의 논리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실감했어요. 정성훈 박사의 발표 마지막 부분에선 더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이미 계약 체결 단계에 도달했으며 특히 중동 시장에서는 K9 자주포의 배터리 기반 정밀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국의 단계를 넘어서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이라는 민간 기반을 바탕으로 한 복합적인 전략 수출 국가였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만든 전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 보고서 초안은 이미 3차례 수정되었고 오늘 본 것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장을 쓰면서 점점 더 제 과거의 확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기술은 도구다라는 고정관념, 유럽이 기준이다라는 오만함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이제 저는 기술이 권력이고 외교이며 질서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으며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오만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기술자가 이제는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용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기술로 시대를 이끌고 그 기술을 외교로 연결하며 산업과 안보의 균형을 만들어냈어요. 그 안에는 과장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함과 의지와 치열함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한 유럽 기술자로서 이제 제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 나라처럼 기술로 세계를 설득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게 되었어요.